자, 오늘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2025년 투자와 관련되어서 세액공제 목적의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전에 한 말씀 드려요. 전문가가 아닌 설명입니다. 일반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목적은 연금을 어떻게 모을까입니다. 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자, 2025년에는 연금저축 IRP, ISA와 관련해서 외국 납세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세금 관련 사항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 좋게 바뀌죠. 자, 언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이나 24년과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곳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으면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위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사실 결론적으로 아니고요. 그게 뭐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 내놓는 수치라고 정확하지 않고 어떤 상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용이에요. 저는 왜 보러 하는가?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극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그럼 얼마면 출문할까요? 본 자료에는 뭐 그런 걸 다루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4%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로 예를 들어요. 4천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면 이게 대충 4%로 계산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된다. 이걸 4% 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선 약간 이제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 저축 계좌가 IRP, 개인형의 IRP,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한 퇴직연금에는 DB와 DC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완전히 성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얘를 연금 저축, 그 다음에 얘를 그냥 IRP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면서 DB와 DC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보면 보통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해주고 여러 금융사에서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저도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자,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페널티도 있고요. IRP의 경우에는 보통 추가 3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금융사별로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얘는 중도 인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해지만 가능한데 조금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널티도 당연히 똑같이 있습니다. 이 페널티라는 게 뭐냐면 16.5%인가를 이제 과세하는 걸로 페널티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BDC는 뭐냐면 보통 퇴직금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다루지 않으니까 알게 되면 추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하는 것이고.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의 결론은 항상 작년이나 재작년, 작년과 동일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하시고 IRP 300만 원으로 세금의 환급, 세액공제를 최대화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연금저축 900만 원을 더 하세요. 그리고 세금 환급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800을 한도를 1800을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9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최대값이고요. 1800은
이 이상은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00까지만 딱 넣고 그 다음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게 전체 그 금융회사에다 딱 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800 이상은 넣으려고 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다 넣어서 900을 넣으시든 1800을 넣으시든 자신에게 적절한 ETF를 아무런 생각 없이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우리는 월급쟁이니까 매월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수령도 되게 복잡한데 요거는 법이 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요. 이제 소득세 및 건보세와의 싸움을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 결론이고요. 이미 이 다가오신 분들은 별도의 유튜브 자료들이 제가 만들지 않으니 이제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제 혜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연금저축과 IRP가 동일한데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3.2%, 16.5% 이게 이제 최대 900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연금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받을 때 돈을 받을 때 이제 나중에 수령 시에는 70세 이상 미만일 경우에는 5.5, 80세 미만은 4.4, 80세 넘어가면 3.3이라고 합니다. 이제 혜택이 뭐냐면 또 과세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운영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나중에 물가가 상승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면 더 많이 떼가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을 안 어쨌든 과세연은 되게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중도인출 시에는 징벌적 과세를 하여요. 16.5%. 내가 13.1을 받았든 16.5를 받았든 무조건 16.5%.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연금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것만 딱 따질게요. 연금 수령 시에 현재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연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모든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핵심은 사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2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연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전체 수익, 전체 금액이 그냥 종합소득으로 바뀌었었어요. 이게 좀 법이 좀 괜찮아진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까.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는 외납세와 관련돼서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액 공제를 이유로 얘를 계속해서 연금 저축 IRP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세액 공제는 세금 환급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딱 주의할 게 있어서 이쪽 설명을 드리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IRP로 300만 원을 보통 채워줍니다. 이 이유는 보통 연금저축이 IRP보다 여러 면에서 조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연금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합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린 600, 300, 그 다음에 423, 477. 그래서 합산이 그냥 900 되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데, 되게 만들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나 그냥 개인연금으로 900 채울래요. 그러면 합산 공제 가능액은 60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주의예요, 주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주의죠. 이렇게 하면 핵심은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금은 다 되는데 나중에 세액 공제를 600까지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금은 금융사가 받는 거고요. 증권사 같은 애들이 이제 받는 거고 받을 때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고 그냥 이걸 나중에 신고를 할 때 신고는 제가 하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연금저축 600만 된다 라고 해서 해주기 때문에 요 조합이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조합입니다. 이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은 600까지만 더 많이 안 해도 이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 방법이겠죠. 이거는 정금저축의 운영 답안은 명확합니다. 자, 이 밑에 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국내상에 낸 미국 S&P5 ETF로 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일 2.5를 하시든 매월 하시든 매분기 하시든 매년 하시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예, 참고로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예, 미국 S&P 500 TR ETF를 매일, 매월 꾸준히 매일 하는 것도 있었고요. 매월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어 ETF는 토탈 리턴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토탈 리턴 ETF들이 배당을 하는 ETF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올해 2025년에 생긴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서 물론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금 관련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자, IRP 운영이 있는데요. 요거 문제가 하나 있어요. IRP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위험자산 70과 안전자산 30으로 강제 조항이 있고요. 위험자산은 S&P 5 ETF 및 코스피 200 ETF 등을 보통 주식형을 이르는데 좀 위험자산이라는 어감이 안 좋죠. 그럼 안전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라는 건데 보통 채권 같은 것을 말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충분히 위험해요. 얘네들도. 하지만 어쨌든 정의해 놓았다. 그 지정해 놓은 것을 이제 사야 된다, 반드시. 자, 그래서 위험자산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이랑 똑같이 같은 취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 연금저축의 모범 답안인 미국 S&P 500, S&P 500 ETF로 위험자산을 70%를 채우고 이게 문제예요. 안전자산은 현재 모범 답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ETF가 아니고 TDF라는 거를 제시를 했었어요. TDF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딱 특정 일자, 그러니까 퇴직되는 해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이렇게 다르게 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이 TDF보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ETF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TDF 자체도 원래는 펀드만 나왔었는데 ETF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즘 배당으로 되게 유명한 SCHD라는 것도 ETF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도 답이 없으므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IRP 안전자산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어, 그냥 네가 해주는 거 할래 라고 하면 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뭐냐면 TDF란 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여기 연도가 이제 보면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계속해서 주식의 비율을 줄이고 채권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기계적으로요. 근데 기계적인데 왜 수수료를 많이 받아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붙어요. 2030, 2040, 2050, 2060. 그러니까 이게 연도인 거죠. 그래서 비율을 자동으로 쭉 조정해 줍니다. 현재는 ETF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ETF를 사시면 됩니다. 자, 취지는 은퇴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으면 주식 비중을 높게 하고, 은퇴가 다가오면 채권의 비율을 높게 하고, 그 은퇴 시점이 더 지나면 더 이상 더 채권의 비율을 높게 해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TDF의 경우 주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70%라고 했죠. 70% 위험자산이. 나머지 30%에 80% 여기 이제 채권 20과 주식 80에 따르면 요 비율을 주식이 80이나 되니까 이 30 아까 말한 안전자산 30%에 80%, 즉 24%, 전체 24%를 전부 주식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예에 나와 있는 대로 TDF, ETF의 2050은 주식 비율이 50%이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꼼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TDF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정말 안전자산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금으로서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찾은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얘는 연배당도 하더라. 예, 배당은 어쩔 수 없죠. 예, 연배당은 이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하더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이런 ETF들을 안전자산에서 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빼면 사실 그 되게 상황이 곤란해져요. 상황이 곤란해지는데 그 상황은 그때 보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투자와 관련된 연례 행사, 예, 예, 를 했는데요. 다시 결론입니다. 연금저축 600, IRP 300 하시고 국내상장 S&P 500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월급 들어오면 매수합시다. 자, 안전자산은 지금은 TDF, ETF로 매수 중이나 더 괜찮아질 것 같은 안전자산용 ETF가 나오고 있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개 다른 것도 좀 넣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오늘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부자 되시기를 이건 부자용이 아닌데,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시기를 네, 간절히 바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